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원직설 코너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잘 계셨습니까? 네. 예, 요즘 어떻게 고 박사님 뭐 유튜브 잘 되십니까? 우리 황 소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으로 유튜브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뭐 상당히 안정은 돼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잠깐 해보니까 황 소장님은 구독자 수 뭐 한 3, 40만, 40만, 50만 이렇게 되고 37만. 그게 뭐 일일 들어오는 분이 한 7, 80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 그 정도도 안 됩니다. 저는 뭐 대골집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우리 속된 말로 학고박 정도인데 그 시청자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렇게 귀하고 감사한 줄을 몰랐습니다. 이번 해보니까 정말 고맙고 귀하고 감사한 분들이 바로 그 시청자들이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런 그 메커니즘, 방송 메커니즘을 모르고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구글에 내 채널을 올릴 때 고영신 TV로 올려야 하는데 고영신으로 올린 거예요. 다른 분이 좀 도와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이렇게 저를 이제 제 방송에 들어오시고 싶은 분들이 고영신 TV를 치니까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 방송, 유튜브 방송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영신을 치면은 바로 제 채널이 뜹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동안 제가 했던 영상들이 쭉 있으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 방송이 지금 수요일 날 그 오후에 녹화하는데요. 오늘 이제 4.3 재보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결과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이 방송은 주말에들 보실 건데요. 글쎄요, 뭐 선거라는 것은 늘 얘기하는 대로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뭐 민주당이 특히 뭐 문재인 정부의 최근에 뭐 김의겸 부동산 투기 사건이라든가 장관 후보자들의 그런 인사 참사 이런 것으로 봐서 사실은 민주당 측이 표를 얻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서도 창원 성산의 경우는 민주당 하나의 후보를 사퇴시키고 정의당에 오고 이렇게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원 성산 쪽에는 상당히 박빙의 이런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또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지원 유세를 가셨다가 경기장 그 유세로 뭐 이렇게 또 좀 자책골을 넣지 않습니까?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또 지원 유세 때 고 노회찬 의원의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폄하 발언 이런 것들도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해서 창원 성산 이쪽에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통영 고성은 뭐 잘 아시다시피 오래 전부터 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텃밭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뭐 좀 한국당 측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1대1이 나올지 2대0이 나올지 또 0대2가 나올지 이에 따라서 전국 풍향이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좀 시끄럽기는 정치인들만 시끄러웠지 사전 투표율은 좀 뭐 14.73인가 뭐 전후였죠. 근데 지금 12시에 오늘 투표율이 뭐 16.4라는 거예요. 그럼 합치면 30% 조금 31% 정도 되는데 12시까지 전체적으로 투표율 예상을 보면 별로 크게 지금 뭐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만 바빴지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 크게 이렇게 투표에 대한 의욕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중간 이 결과를 보니까 6시간 투표를 했는데 이 사전 투표까지 합쳐서 31%면 31% 정도. 이번 선거는 뭐 국회의원 2석을 뽑는 미니 보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국민들의 관심사에서는 좀 멀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듣기로는 현지에서는 어쨌든 상당히 선거 열기가 이렇게 달아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또 뭐 여야 각 당 대표들이 뭐 현지에서 이렇게 숙식을 해가면서 올인할 정도로 이렇게 총력전을 벌인 결과도 있고 그래서 뭐 접전 양상을 벌였는데 지금 뭐 12시 현재 한 31%라면 과거 재보선 때도 사실은 그렇게 투표율이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지금 31%
전에도 보면 30에서 35% 정도가 대부분 그 재보선의 경우에 나오는 투표율이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뭐 40% 이렇게 가까이 오른다 한다면은 과거 재보선에 비해서는 열기가 그래도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특히 뭐 미니 보선이지만 그 정치적 어떤 파급력이랄까 이런 것은 사실상 6.13 지방선거 이후에 문정부에 대한 첫 번째 어떤 그 중간 평가랄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지금 두 정당이 그런데 이미 결과에 대해서 서로 최악의 상황에 됐을 때에 대비해서 발을 약간씩은 빼놨어요. 민주당은 뭐 고성 통영은 뭐 우리 쪽도 아니고 원래 어려운 데니까 뭐 져봤자 그렇고 창원 성산에는 우리가 후보 안 내고 단일화 해줬는데 그 뭐 증거는 정의당이 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을 뺄 것 같고 한국당은 만약에 뭐 1승 1패면 선전했다고. 근데 그는 뭐 확률이 거의 100%죠. 그다음에 그렇죠. 2승이면 뭐 완전히 뭐 압승을 했다 할 건데 설사 한국당에도 창원의 선거가 잘못돼도 빠져나갈 또 길은 다 열어놓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양쪽 특히 이제 제가 볼 땐 더불어민주당이 발을 쏙 빼놨죠. 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난 지방선거라든가 대선 총선 과정에서 PK 민심이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많이 기울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근에 민심의 동향이 많이 변한 것이 사실이고 여기서 올인했다가 만약 지게 될 경우 뭐 민주당이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이니와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지율이 급락하는 추락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국민의 여론도 뭐 지금 거의 뭐 반란 수준까지 이렇게 이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재보선 결과를 말하자면은 좀 부각을 시켰다가 질 경우에 대비해서 발을 쏙 빼놓은 상황이죠. 집권당이 어떻게 됐든 뭐 창원 성산제 지역이야 과거에 이제 정의당 텃밭이었다고 하더라도 집권당이 후보조차 냈다가 사실은 내기는 냈지만 이것은 단일화를 핑계로 해서 발을 빼려고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통영 고성 지역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뭐 한국당 그런 텃밭이었기 때문에 질 가능성이 여러 측면에서 높기 때문에 발을 많이 뺀 거고 사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이번에 정치에 입문해서 첫 시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어쨌든 전력 투구를 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뭐 창원 성산 지역은 서울 종로가 정치 1번지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또 민주정치 그런 그런 진보 정치, 운동권에 진보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 권영길 또 노회찬 이런 분들이 쭉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로서도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1대1 정도면은 선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미리 입막음을 딱 해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비주류라든가 비박계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직접 현장으로 그거를 출마를 해라. 저도 그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이 기여한 것도 없이 몇 달 만에 당을 접수했지 않느냐. 그렇다 한다면 본인이 직접 나가서 여기서 승부수를 던지면은 본인도 좋고 또 이길 경우 한국당으로서 큰 플러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를 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은근히 황 대표 출전을 권유를 했는데 본인이 발을 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이 지역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리더십이 상당히 훼손될 흔들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 창원 성산이 이제 유일하게 관심거리다라고 돼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사퇴를 했고요. 또 이 장관 후보 7명 중에 2명이 사퇴했고 또 2명 좀 문제가 덜한 사람 2명은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3명도 임명을 하겠죠, 청와대가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청와대의 그 입장과 태도를 보면 얼마 전에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뭐 남북 평화에 저해 세력이 있다, 한미 이간질 세력이 있다, 언론을 겨냥한 것도 큰 것 같아요. 야당도 그렇죠.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월요일에는 4월 1일에는 좌우파 단체인데 뭐 그 우파라고 보기는 어려운 단체고 중도나 뭐 좌파 단체 청년 단체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또 소주성이 족보가 있다.
그래서 소주성이 뭐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고 경제학 이론적으로 이렇게 족보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날 보면 무슨 촛불 혁명에 다 여러분 덕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며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제 이 정계나 재계에 보면 뭐 재벌 3세들 마약 단속이 일제히 버닝썬에서는 마약 안 잡고 거기서는 또 마약을 또 다 잡아내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 뭐 좀 이렇게 집집안 취업 청탁이나 이런 걸 한 홍문종 뭐 김성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그래서 다시 세게 적폐청산 투로 몰고 가면서 누가 뭐라든 마이웨이를 하겠다. 북한 변수가 당분간 좀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내년 총선까지 정부 예산을 풀고 추경도 하고 하면서 마이웨이를 하겠다. 이걸 굳힌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황 소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과를 낸 분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는 상당히 허상에 지금 빠져 있었던 거예요. 남북관계. 뭐 김정은도 만나고 남북 정상회담도 한 3번 하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한 2차례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또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대로 남북 관계가 이렇게 경제적인 면에서 활성화될 경우 그가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이 될 거라는 그런 환상 속에 빠져 있었는데 김정은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거고 거기다가 트럼프 생각은 너무나 또 달랐던 거예요. 두 지도자, 두 정상에 대한 속마음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 또 청와대 측은 전혀 오판으로 헛다리를 짚은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오히려 비핵화 협상마저도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급하니까 뭐 11일 이렇게 미국에 달려간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만나서 별 담판을 해봤자 큰 성과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경제는 생산, 소비, 뭐 지출 모든 부분에서 트리플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 15일 전인가 무슨 수보회의에서 수석보좌관에서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서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해가지고 또 빈축을 샀는데 지금 경제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정말 치명상을 입었잖아요.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 양심의 대변인이고 서민의 대변인 척 하지만 뭐 했습니까? 밤에 가서 몰래 부동산 투기해갖고 26억짜리면 지금 40억짜리 챙겨갖고 먹튀한 거예요. 그 진보 좌파 세력들의 그런 위선이 아주 백일하게 드러난 겁니다. 뭐 조국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다가 지금 장관 후보자들 지금 임명이 이제 2명은 아예 뭐 낙마를 시켜서 긴급 처방을 했지만 국민들의 그 분노가 지금 가라앉은 건 아니잖아요. 뭐 황 소장님 전에 언제 보니까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어떻게 이렇게 모아놨느냐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던데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쓰레기 정도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엊그제 그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인가요? 그분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무슨 외계인인가 하는 생각들까지 들 정도 아닙니까? 막가파 발언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권에 그래도 나름대로 기획 좀 하고 뭐 이렇게 전략을 짠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카드가 뭐냐. 그렇다고 여기서 주춤주춤하고 밀릴 경우는 이제 완전히 구렁텅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지금 임기 이제 2년도 채 안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로 레임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뭐 창원 성산하고 고성 통영에서 두 군데서 2패를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뭐 레임덕 가리라고 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 한 1대1 정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여권 입장에서는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게 말하자면 우리가 국민들한테 제일 먹히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는 뭐 이런 특권 세력에 대한 그 적폐청산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 자체가 명분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생리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 이미 다 죽은 사건이에요. 사안 사건, 버닝썬 사건이나 이런 것을 적당히 덮고 가고 장자연 사건도 지금 조사를 하는지 수사를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지금 김학의 사건만 걸고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무슨 재벌이 마약을 했다 어쨌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사회의 어떤 적폐 세력 뭐 연예인 등장하고 재벌 3세 등장 그러니까 버닝썬 사건도
무슨 섹스 스캔들이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권력 유착이 본질이거든요. 예. 근데 권력 유착은 싹 어디로 가버리고 무슨 승리다, 동영상이 무슨 뭐 FT 아일랜드다, 무슨 정준영이다, 동영상이다 해가지고 연예인들 간에 그런 무슨 비리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고, 물론 과거에도 그런 술집이라든가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일들은 늘 있어 왔었어요. 그러한 독버섯이 자라게 만든 뒷배가 뭐냐? 이거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건데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조직의 명운을 걸고 장관들한테 지시했는데도 겉으로 하는 척하고 시간 지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과거식의 그런 눈가림식이랄까? 뭐 야당에서는 쇼통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러한 또 다른 뭐 제2의 적폐 청산이든 뭐 어떤 새로운 프레임을 짜든 기획을 하든 과연 국민들이 그것이 그대로 먹힐까요? 우리 국민들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지금 정치권이라든가 정치인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분들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더 현명합니다. 또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이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문재인 대통령의 좌우명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만으로 이제 2달이 한 달만 지나면 만으로 2년이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만으로 2년이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횟수로 따지면 3년 차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임기 중반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과거 정권은 임기 중반에 접어들면 초반에 막 사정하고 칼날을 휘두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라고 할까, 야당도 좀 달래고 또 힘을 좀 빼면서 뭐 인사나 이런 데도 좀 조심하고, 또 대통령이 그렇게 막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또 사과도 자주 하고 이러면서 점점 이제 하산길을 좀 걱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그 노무현 정권을 보면 2003년에 가서 2004년 총선 이기고 탄핵 복귀했을 때가 절정이었다가, 노무현 정권도 뭐 2005년쯤 접어들면서부터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2005년 말쯤부터는 당이 해체돼 가기 시작해서 2006년에는 해체돼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2006년 12월 달에 보니까 지지율이 5.7%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007년에는 확연하게 다른 국정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힘을 뺐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문 정권은 임기 2년인데 지금 몰고 가는 걸 보면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지금 뭐 어디에도 인정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미북 관계에서 지금까지 중매를 하고 운전자를 했으면 지금 그 2년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붙여서 15개월이 지났는데 이 모양이면, 준비까지 하면 1년 반을 했을 거라 보는데 1년 반을 하고 이 모양이면 미국이나 북한한테 내가 중매를 잘못 썼다거나 운전자 자격이 없다거나 또 국민들한테 자신들이 평화의 시대가 왔다라고 했는데 평화의 시대가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도 좀 사과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경제가 이 모양이 됐으면 인정을 해야 될 건데, 어렵지만은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다. 앞으로 재정을 풀어서 그걸 보완하겠다고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지 사과를 안 해요. 경제나 또 지금 이 대북 관계나 이런 부분에요. 거기에다가 또 미국하고의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보면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한미 동맹의 편에 설 거냐 안 설 거냐를 미국에 오기 전에 결정해서 와라.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이 비핵화의 방해 세력이다. 또 더 나아가서 한국 국정원장이 북한의 안을 들고 와갖고 맨날 우리한테 와서 저기 대북 제재 풀어줘라 이야기만 하고,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성훈이가 들고 나니 틀렸더라. 이런 말까지 막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뭘 도대체 2년 동안에 했느냐. 그럼 이쯤 됐으면 한 번쯤 돌아보고 중간 정리나 반성도 하고 그래가 방향을 전환해서 가고, 이게 정치하는 태도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동안 이제 한 2년 정도 초기에 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본인들 얘기 늘 하던 대로 자기들은 뭐 취임 준비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죠. 그런데 초기에 우리 국민들이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너무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오산을 한 거예요. 과신을 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러한 실정, 그런 것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그런 촛불 뭐 본인들이 이야기한 대로 촛불혁명 정부로 이렇게 탄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와 희망을 걸고 70~80%의 그런 지지율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거기에 취한 거예요.
오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더군다나 이제 남북관계 이런 데서 뭔가 돌파구를 열어가지고 경제 부분이나 이런 데서는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뭐 국민적 지지도 없고 또 정권의 어떤 전국 운영에 동력도 얻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미국도 지금 불신을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중재자 그런 역할을 하고 해달라는 것은 김정은이를 가서 잘 설득해가지고 너 비핵화 안 하면 너 죽는다. 이런 것을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마침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중재자로서 무슨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오판을 한 거 아니에요. 중재자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카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양측으로부터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중재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양측에서 안 믿는데 그게 중재가 되겠습니까? 중재가 안 되지. 트럼프 입장에서도 처음에 정의영이랑 서훈이 특사 갔다 와서 미국 갔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왜 자기가 발표 안 하고 정의영이보다 당신이 발표하라는 것은 뭡니까? 당신이 그 발표에 책임을 지라. 그러니까 나는 직접 안 들었고 네가 듣고 와서 얘기했으니까 직접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에도 책임지라는 것은 정의한테 지라는 거 아니죠. 문재인한테 지라는 거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져라. 그래서 당신은 말을 믿고 내가 그러면 북미 협상을 해보겠다. 자기들은 압박을 통해서 무릎을 꿇리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보니까 지금 정의용이나 그분들이 가가지고 그거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지만 김정은이가 진짜 비핵화 하려는 것 같다. 이런 진정성이 있으니까 좀 협상을 해보시오 하고 했는데 김정은이가 하노이에서 본심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예.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거. 사실은 우리가 보더라도 무슨 전문가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보더라도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래 핵은 모르지만 지금 개발해놓은 핵을 폐기를 하고 그걸 미국에 반출하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 리비아 사태에 오는 것은 뻔히 보이는데 나라에게도 그렇게는 나라가 그 경우라 해도 안 하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것을 믿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믿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믿은 척 하면서 뭔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 측에서도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게 문 대통령이 가더라도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지금 미국의 조야의 시각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 측의 정부의 입장이 미국과의 한미 동맹보다는 남북관계 우리 민족끼리 이쪽에 더 말하자면 무게중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터놓고 얘기를 안 하는 것이죠. 지난번 하노이 때도 볼턴이 다 그런 카드를 가지고 와서 말하자면 일괄 협상, 타결 이 카드인데도 우리는 지금 뻥 하고 있었다가 당한 것 아닙니까? 전혀 정보를 안 준 거 아니에요. 예. 이쪽에 주면은 서훈이가 얼른 북한 또 김영철에 대해서 쏙닥쏙닥 해갖고 알려줄 것 같으니까 안 알려준 거예요. 저 협상 전략을 노출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어쨌든 이번에도 소득주도 성장론 며칠 전에 그 무슨 청년단체들인가요? 그 사회 시민단체들 앞에서 그게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문 대통령은 그분도 다 학벌도 좋고 머리도 좋으신 분인데 이론이라는 것은 입증이 되고 그런 이론이 다른 경우에도 통했을 때 그 이론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론은 족보에도 전혀 없는 데다가 말하자면 장하성의 하나의 가설이에요. 가설. 그렇죠. 가설은 그걸 현실에 말하자면 적용을 해서 그 성과가 있을 때 그것이 가설이 이론으로 되고 다른 경우에도 어떤 데다가 그것을 그 가설을 말하자면 적용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 그게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설을 한번 우리 경제 실험을 해본 거 아닙니까? 그 실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과가 있다. 또 우리 문재인 정부로서는 한번 추진해 볼 만한 정책이다 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엄청난 우리 경제를 아주 파탄지경으로 몰고 갔으면은 그걸 인정을 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 어느 경제학자가 소득주도 성장론이 그게 족보가 있다고 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기를 하고
감히 폐기를 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해야죠. 그게 뭐가 꿀리는 일이고 국민들한테 무엇이 우리 속된 말로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국민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100번 무릎을 꿇어도 하되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야 정치권 간에는 서로 밀고 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지만 국민 여론이 국민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게 100번이라도 무릎을 꿇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가지고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늘 주장하던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이어왔다는데 그런 진짜 꼭 지켜야 할 진짜 금과 옥조 같은 그런 일들은 안 지켜요.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관계 그렇게 하면서도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은 한미동맹,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남북관계를 네. 추진해 나가야 한다. 햇볕 정책도 바로 한미동맹이라는 그런 받침대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이분들은 남북관계만 추진을 하지 거기에만 몰입되어 있는 것이지 이 한미동맹은 싹 빼버렸어요. 주춧돌이 없으니까 이게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경제학 이론 중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임금만 올려주면 경제가 이렇게 발전을 한다라는 걸 이해가 안 가는데 경제가 발전을 하려면 경제에서 소득이 생기고 또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그래서 뭔가가 경제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커졌을 때,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각자가 가져가는 몫이 커지는 네. 거지. 임금만 올려주면 경제가 성장할 것 같으면 그게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나라마다 다 최저임금 다 올리면 그럼 한국뿐만 아니라 딴 데도 똑같이 그러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나 그런 데서 그렇게 나눠주다가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간단한 진리인데 임금을 올려주는 거 하고 임금을 올려줬다 해서 그걸 가지고 쓰나? 그러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7,000원 주다가 10,000원 줬다고 그 사람이 3,000원어치를 밥을 더 사 먹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단순한 진리를 가지고 저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이제 족보 타령까지 하느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족보 타령하는 이야기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럴까? 또 하나는 그날 족보 타령도 했지만 그 청년 대표인가 그분이 뭐 울먹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나이든 우리 입장에서는 좀 짠하더라고요. 예. 젊은 친구가 오직 했으면은 대통령 앞에서 뭐 옛날 같으면은 뭐 쇼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예. 진정성이 좀 보이고 예. 우리 젊은 세대들의 그런 닥쳐 있는 어려운 현실이 공감은 좀 갔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을 해야 하는데 완전 동문서답이죠. 소득주도 성장론 이게 뭐 족보가 있다는 것도 하나오고 뭐 지금 임금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임금이. 예. 그것은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오르죠. 최저임금 올려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직장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알바까지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나 하고 있으니까 완전 동문서답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나름대로 어떤 정치 철학과 소신과 그런 정책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이미 2년 동안 이제 실험을 충분히 했고 그 결과가 다 나타나고 있으면은 그거는 뭐 완전히 좀 판을 한번 뒤집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낡은 판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니까 이게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자, 그런데 지금 시동을 거는 걸 보면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해서 자극을 하거든요. 집 세채가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냐, 포르쉐를 타는 게 뭔 죄냐, 또 뭐 50대 후반이면 다 옛날에도 그랬다. 안 그런 사람 누가 있냐. 이거 안 해도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미 이름 엎질러진 물이고요. 근데 안 해도 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대통령이 소주성이 족보가 있다고 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뉘우치기보다는 우리가 맞다 하는 오기를 지금 국민들 앞에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뭔가 하면 차라리 멍청하면 일을 안 하는 게 낫고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는데 오기를 갖고 잘못되지 않았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게 이게 제일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지도자의 자질 중에. 근데 지금 딱 그런 유행을 정확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은 뭐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박수를 치고 지지를 보내준 것 하나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속마음 어떻게 됐든 좀 겸손한 것 같다. 얼굴을 보면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거 하나오고
좀 공감 능력이 있다. 가서 좀 하나도 주고 뭐 이러면서 뭐 저 사람이 정말 인간적인 그런 면모가 있구나. 과거에 대통령 하면 큰 어머고 카리스마 있고 그냥 바람 쌀쌀 나는 그런 대통령은 아니고 따뜻한 대통령이야. 그런 인식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기대를 가졌던 거 아닌가 하는데 2년간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것이 탁현민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정치적 하나의 이벤트, 쇼로 했구나. 우리 이제 언론학에서는 그걸 휴도 이벤트라고 합니다. 의사사건이라고 해요.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만들어진 사건이야. 정치적인 하나의 이벤트로. 그래서 그게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지지를 끌어내는 또 홍보 쪽에서는 그걸 스핀 닥터라고 합니다. 잘 굴려서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나치의 괴벨스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정말 그동안의 겸손이나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몸에 체화된 몸에서 그냥 우러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정치적 감수성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특히 이번 김의겸 사태라든가 이런 인사 참사 이런 과정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아마 뭐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문파까지도 요 근래 보면은 저 진보 언론까지도 잘못됐다. 그런 걸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닥바닥 우겨요. 그런 걸 보면은 정치적 감성이 너무 떨어진 거고 더군다나 그 홍보에 제일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윤도한 수석인가요? 그분 얘기를 보면은 그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우리 속된 말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 셋째 가진 게 무슨 장관 못하는 법이 있느냐는지. 아니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책임을 지라는지.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럼 왜 잘못한 거 없으면 왜 자진 사퇴를 지명을 철회합니까? 왜 자진 사퇴를 시키냐고요. 잘못한 거 없는데. 과거에 이제 최순실이나 정유라 사건을 가지고 국민의 이제 감성 이게 나라냐. 그래서 감성을 촛불로 이제 자극을 해서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적으로 정의가 이룩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했으면 그러면서 또 수많은 몇백 명을 깜빵에 보냈지 않습니까? 적폐라고 하면서요. 그러면 적어도 자신들은 장관에 임명하는 사람이 뭐 능력이야 다 거기서 거기다. 좀 모질하더라도 사람 자체는 깔끔하고 그렇게 분야에서 성실하게 노력해온 사람을 임명해야 되고 그게 올바른 진보 좌파의 정체성이 맞고 또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동산을 그렇게 나무랐으면 적어도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부동산이 문제 있는 공직자는 다 내보내야 되고 요렇게 뭐 좌파든 뭐 우파든 다 좋은데 좀 말에 좀 충실해서 자신들의 양심과 도덕에 비추어서 적어도 뭐 완벽하지는 않고 문제가 여전히 많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자기들이 주장했던 그 주장에 대한 이 한마디로 뒷받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서 도덕이니 이런 적폐니 강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냐고요? 그러니까 아마 상당수 시청자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었죠. 그런 사람이 한국이겠습니까?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지금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거든요. 어떻게 국민들을 그렇게 뭐 무시한달까? 어떻게 그렇게 2년 만에 저렇게 청와대에 들어가더니 오만해졌냐? 광화문 대통령 된다고 한 게 언제입니까? 광화문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같이 뒹굴면서 그렇게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광화문 종합청사에 대통령실 안 옮긴 거, 뭐 청와대를 안 옮기까지는 좋은데 지금은 완전히 제왕이 돼버렸어요. 제왕이. 그러니까 이것이 나라냐가 아니라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이것도 나라냐. 그러면 전 정권과 이 문재인 정부가 뭐가 달라졌느냐?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얼마 전 그 울던 그 청년의 목소리 아닙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도 달라진 게 없어요. 자기들 문제에 있어도. 그러면은 우리 같은 성인들의 입장, 뭐 노인 입장이든 여성의 입장이든 달라진 게 없어요. 또 국가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 그렇게 요구했던 사람들
욕하던 정권, 욕하면서 배운다더니 오히려 더했으면 더했지 뭐 덜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김의겸 사태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뭐 흔히 뭐 양심, 정의, 평등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른바 진보 좌파 세력들. 이 사람들의 위선이 아주 백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뭐 황소장도 비슷하지만 말한 대로 살지 않습니까? 집 하나 그냥 평생 끌어안고 사는 것이고 우리가 약속을 지켰으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할 줄도 몰라요. 어디 가서 몰래 투기를 합니까? 그리고 어디서 언론을 했다는 사람들이 저는 평생을 뭐 한 40여 년 동안 어떻게 보면 뭐 언론인으로서 살아오지만 이번에 소통수석인가 윤도환인가 또 김의겸 그런 두 사람들 보면 야 언론인 중에도 저렇게 어떻게 뻔뻔한 유선자들이 있느냐 아무리 어떤 공감 능력이라든가 정치적 감수성이 없다 하더라도 정무적 감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골라도 꼭 저런 사람들만 골라서 참모를 썼는지 참 찾기도 어려울 것 같은 사람들을 골랐습니다. 이 좌파들이 겉으로는 그러고는 속으로는 우리 흔히 호박씨 깐다고 호박씨를 깐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영 논리는 아주 잘 세우죠. 적과 동지 내 편 아니면 적 뭐 이렇게 그런 데는 아주 능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런 국가 운영이라든가 또 이런 면에 있어서 정책 집행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고 우선 겉과 속은 다른 것도 좋은데 능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무능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무능무책임한. 그게 제일 국민들로서는 뼈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국민들은 다 지갑이 마르고 주머니가 비었는데 그냥 세금 걷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사실은 국민들의 지갑이 든든해야 그게 저축으로 가고 그 저축이 다시 투자로 가서 투자가 늘어나고 말하자면 고용이 늘어나고 그것이 다시 국민 지갑이 늘어나는 거. 이게 선순환이에요. 근데 국민 지갑은 없으니까 저축을 우리가 경제학의 첫 번째 배운 것은 저축은 누가 하느냐? 가게가 하는 거예요. 가게. 그러니까 이런 우리 같은 근로자 이 국민들이 저축을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저축을 누가 합니까? 나라하고 정부 세금 있는 대로 걷어가지고 세금 갖고 있어요. 재벌들 다 뭐 수백억 뭐 수십조씩 막 쌓아놓고 있어요. 유보금이라 해갖고. 그러니까 저축을 해야 할 사람들은 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안 할 사람들 정책을 수립하고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해야 할 사람들은 투자를 하나 그런 것을 안 하고 전부 쌓아놓고 있고 그거 걷어다가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가. 우리가 지금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도 뭐 보통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한 무슨 소주성 가지고 족보가 있는 이론이 있니 아니니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죠. 저는 요새 복장이 좀 터지려고 그래요. 저도 황 소장처럼 그렇게 다혈질은 아닌데 요즘은 아주 열불이 나요. 거기다가 유튜브까지 하다 보니까 더 그래요. 거기에 또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공감할 만한 내용도, 내가 진짜 모르는 내용들이 우리 시청자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나. 저도 명색이 박사인데 박사 위에 진짜 훨씬 높으신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치인을 말을 보고 믿을 게 아니라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보고 믿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또 경험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